혼자여서 괜찮은 하루. 곽정은 에세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저 꿈을 꿀 뿐이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다. 칼 융. 노을 진다. 한강에서 열심히 파워워킹 하다가 문득 멈춰 서버렸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이 예뻐서 멈췄을 뿐인데 가슴 한편이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밖으로 밀려나오고 마는 것이다. 아마도 예전의 나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뭐야, 왜 이래? 나 설마 우울증인가? 마치 남의 일 대하듯이, 남의 병을 진단하듯이 그렇게 나를 대하는 방법밖에 몰랐을 게 확실하다. 하지만 무언가 변하긴 변한 것이다. 노을 풍경에 별안간 울컥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아주 평화롭게 나의 감정을 짚어 내려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차린다. 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머지않아 나에게도 곧 저 노을과 같은 시간이 들이닥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의 갈증과 불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누구에게라도 내 존재를 맡기고 싶던 시간이 있었다. 가슴속엔 두려움과 긴장을 늘 갖고 살면서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겠지. 손쉽게 넘겨짚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래, 너무 오랫동안 내 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구나. 인생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것들에 눈을 감고 그저 앞으로만 뛰었구나. 마음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절반의 후회와 또 나머지 절반의 희망이 아프게 뒤섞인다. 40년을 살고서야 나는 비로소 나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30, 40, 그리고 결혼. 한국 사회에는 개인의 행복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너무 많은 사회적 당위가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여성은 더 이른 나이에 더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 남자의 30살은 이제 시작하는 나이로 여겨지지만 여자의 30은 그렇지 않다.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것이라거나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장땡이라는 아무 말 대잔치 앞에서 꿋꿋하기란 쉽지 않다. 자존감이 한참 낮아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불안에 잠식되었던 30살의 나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10년 뒤 너는 어리석던 시절에 한 선택을 되돌려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홀로 살아가는 40살이 될 거라고. 가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새벽을 맞을 것이고 돌연 아프게 되면 혼자 낑낑대며 운전해 응급실도 가고 입원도 해야겠지만 대단히 힘들거나 서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결혼이 아니라 다만 너의 통장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 자비. 오늘 외롭구나.
또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지금 그저 나로 충분하다. 따뜻한 햇살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봐 줄 때 우리를 지루하게 괴롭히던 과거의 상처는 나를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더라고.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세상에 많고 많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애틋한 마음을 두는 것임을, 자기 자비 없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그저 지금 이것으로 충만하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사람들이 묻는다.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불면증이 사라진 것, 분노가 차오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진 것, 마음의 갈등이 줄어든 것.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은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상처를 주며 떠나가 버린 그 사람과의 기억 같은 것, 어린 시절 늘 외로움 속에 방치되었다는 지각과 부모에 대한 원망 같은 것, 좋은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 드는 배신감 같은 것. 어쩌면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수많은 비합리적 신념을 끌어안은 채 괴로워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절대로 상처받아서는 안 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절대 배신 같은 걸 해서는 안 돼.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인생이 제법 살만하다가도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듯 느껴지던 이유는 내 인생의 일들을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모든 일이 나의 신념대로 흘러가야 안전할 것이라는 강박 때문은 아니었을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무엇들이 되스럽지 않은 것이 되어버릴 때 발목을 감싸고 있던 묵직한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 나는 깨닫는다.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삶 안으로 스미는 것을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맞는 따사로운 햇살 한 줌이 언제든 전화하면 반갑게 안부를 묻는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가 한낮에 공원에서 만난 어린 소녀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코끝으로 스미는 이 차가운 공기가 내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대수롭지 않던 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을 본다. 당연한 것으로 지나쳐 버리고 말았던 무엇들의 의미를 본다. 인생을 만끽하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안다. 나이 들어 좋은 것, 나이 들어 슬픈 것이 분명히 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가장 크다. 40대가 되고 나니
뭔가를 딱히 하지 않아도 피곤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곤 한다. 친구들과 좋은 곳에 가서 저녁 먹고 놀기로 해놓고 낮에 미팅 하나 했다고 기력이 달려서 집에 눌러앉아 버리는 식으로 말이다.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성질을 내버리니 몸이 화내서 파업하는 일이 없도록 눈치 봐가며 스케줄을 짜야 한다. 내 몸에 시간이 쌓였다는 것, 어떤 생명체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우린 누구나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서럽고 슬프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딱히 방법은 없다. 당신도 늙고 나도 죽는다. 그러나 그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좋은 일투성이다. 20살에는 절대 생길 것 같지 않던 경제적 자유가 지금 내게 있고 25살에 연애할 땐 없던 현명한 눈이 생겼다. 35에도 사라지지 않던 불안과 아집은 이제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좋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별하는 눈,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 같은 건 없다는 확신,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결단력,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즐거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누구든 자신의 삶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이 들어 나쁜 것은 하나뿐이지만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제 발로 찾아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 있을 뿐. 얼마나 좋은가. 젊음은 내 곁을 떠나고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느끼지 못한 채로 세상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서 살았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먹구름이 모두 지나간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든다. 맑은 날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듯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누가 곁에 있어도 불안하고 외롭던 날에서 그저 홀로여도 좋기만 한 날들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닐지.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을 더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0년 후에는 지금의 이 나이를 또 그리워할 거면서 말이다. 감정의 수명. 감정의 원래 수명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하나의 감정이 신경계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감정의 원래 수명은 1분 30초 가량이라는 연구 결과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지속되는 부정적인 감정들, 아주 오랫동안 상대를 향해 있는 분노와 미움 같은 것은 결국 처음 발생한 감정에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덧붙인 결과였던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의 먹이가 되는 생각들, 나를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생각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그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서히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생각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으로 살길 원한다. 당신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부모님에 관한 생각을 할 때면 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기분이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이니까 자신들의 삶을 갈아 넣어 없는 살림에도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키워낸 분들이니까 적어도 두 분에 대한 태도에 한해서 다른 옵션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늘 부모님의 사랑이 고팠고 그 때문에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했기에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 존재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 주었으니 절대 거역하면 안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건 내가 어려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을 때까지만이었다. 성인이 되고 수도 없이 마음의 방황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 어렸을 때의 나는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자랐고 내 인생에서 경험한 많은 문제들이 그때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밥은 굶지 않았지만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밥상머리에서 늘 불안에 떨어야 했고 학교는 다녔지만 부모님은 12년간 한 번도 학교에 온 적이 없었다. 밥은 얻어먹었지만 정서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건 30을 훌쩍 넘긴 후의 일이었다. 내가 겪어온 숱한 정서적 문제와 내가 선택한 슬픔의 역사가 사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던 유년기의 기억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솔직히 더 화가 났다. 나한테 왜 그렇게밖에 해주지 못했어요? 사랑이 너무도 고팠던 내게 왜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얄팍하게 배운 심리학 지식이 조용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했고 나는 오히려 불행해졌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어요? 라고 내 마음이 끊임없이 묻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꽤 긴 시간이 흘러야 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당신들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겠군요 를 깨닫기까지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만으로 버거웠을 두 명의 사람이 알아차려지기 시작했다. 27의 나는 그저 혼자의 삶을 잘 가꿔나가면 충분한 직장이었지만 27의 엄마는 사글세방에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가난한 여성이었다는 걸, 27의 아빠는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했지만 마땅히 비빌 언덕도 기술도 없는 노동자였다는 걸, 좋아서 저질러버린 결혼이었겠지만 결혼과 출산, 고단한 돈벌이, 가난과 중첩되어 일어난 모든 일이 그들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걸,
부모님 처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의 차이랄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원망을 모두 내려놓았으며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여전히 불쑥불쑥 원망의 잔해에서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들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로 바뀌고 나서 결국 위로받는 건 과거의 나였다는 것을 안다. 오늘 밤은 27의 엄마와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단했을까. 당신들도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을까.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을까.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열등감 이야기.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을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감정으로 보았다. 그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만나는 사람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사랑받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 즉 관계 내에서의 열등감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에 온 신경을 맞춘다. 잘 만나던 연인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 당했을 때, 다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한다. 이때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알아차려야 한다.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따뜻한 관심이 고프고 늘 감정적으로 허기져 있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삶과 관계를 누리고 싶은 현명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현명한 나를 알아차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내가 필요할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연애 상대를 고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던 때가 내 인생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것 같다. 사랑에 빠질 땐 한눈에 빠지지만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잘못된 각본에 맞추어 슬픈 연기를 하듯 인생의 시간을 지나 보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다. 내가 얼마나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함이라는 감정에 목말랐었는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게 확실한데 그건 내가 많이 현명해진 까닭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 크다. 삶의 매 순간 명료하게 누군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기쁨이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대로의 내 삶이 좋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화 봄날은 간다의 대사다. 언제까지고 함께하고 싶고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랐지만 상대는 나만큼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이란 여러 번을 겪어도 쉽게 무뎌지지 않는 어떤 것이니까. 호감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사랑의 감정이 위기를 맞는 건 대단히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계절이 두 번 변할 그 언저리에서 우리는 꽤나 많이 이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 관계를 지켜나가기가 더 어렵고 버거운 이유는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몸, 감정, 생각, 둘러싼 환경들까지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변하고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일은 시간이 간다고 더 수월해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2년간 만나고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온 전력을 다해 공격하기 바빴고 그래서 무참히 이별을 맞았던 그 해에 나는 인도까지 날아가 명상 지도자를 찾아가 물었다. 왜 우리는 처음에 뜨거운 마음을 잊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 바쁜 존재가 되는지를. 그는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지극히 피상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외모가 멋지거나 배경이나 경제력이 훌륭해서 혹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혹은 남들 다 연애하고 결혼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도 돼요. 다만 두 사람이 만나는 이유가 그것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상대의 외모나 경제력, 나에게 잘해주는 정도,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동지의식, 존중,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과 동일하게 존중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애초에 서로에게 빠진 그 이유만 생각하며 왜 처음과 같지 않느냐, 왜 처음처럼 나를 아껴주지 않느냐 따져 묻는다 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한다. 사실 사랑은 변해야 한다고.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알아주며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애쓰지 않는 관계는 당장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무엇일 뿐이라고.